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야원영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조기 유학이나 아니면 캠프, 가족 연수를 생각하시는 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제가 교육 전문가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제가 이제 아일랜드에서 저희 큰 녀석을 이제 거기는 유치원 가정 만 4세가 되면 주니어 인펀이라고 하는 유치원 첫 번째 가정을 보내게 되고, 그게 지나고 나면 시니어 인펀,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로 올라가는데, 그 주니어 인펀이랑 시니어 인펀 때 저희 아이가 학교 다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막 단어로 외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막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담당 선생님 미스 커민스였는데 그냥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 주면요, 학교에서 잘 놀아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파닉스 이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 B, C, D 이런 것들을, 제가 올해 46살인데 저가 영어를 배울 때는 그냥 대문자, 소문자 쓰는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뭐 발음 기호를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우라고 해서 그냥 뭐 그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냥 익혀 나가는 형태였다면, 저희 꼬마의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뱀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렇게 S자 이렇게 그려놓고는 스 하고 나서 스네이크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약간 좀 재밌게 영어가 아닌 듯하게 이제 그렇게 이 녀석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단어 처음 보는 단어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발음을 해보면 제가 듣기에는 전혀 모르는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해요.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발음이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다, 어느 시기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계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좀 전문가들 중에서는 한글이 다 완전히 교육이 되고 나서 그 한글에 대한 개념이 다 생긴 아이가 외국에 나가야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일 때 좋다라고 하고, 그 시기를 뭐 4학년부터 6학년 사이 정도라고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이들의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습득력은 스폰지와 같아서 이때 하면 이 언어를 배우게 되고 다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다른 언어를 배우면 또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이건 알 수가 없죠. 사실 경험하지 않은 처음 부모님이니까. 저희가 사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부모가 된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큰 녀석이랑 둘째랑 좀 4살 터울인데 또 얘와 얘의 성격도 다르고 학습 능력도 다르고 지금의 그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다 놓고 우리 아이를 여기다 맞추기에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해외 아이들 좀 데리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노출을 좀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꼭 뭐 외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영어를 그냥 이렇게 뭘 이렇게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캐릭터 뭐 만화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볼 때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영어로 좀 노출시켜 줄 수 있으면 영어로 노출시켜서 그 단어들이나 이렇게 표현법들이 꼭 우리 같이 외워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은 먼저 어머님이 또는 보호자가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잘 보고 계시니까 잘 한번 지켜보셔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드시면 그때가 정말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고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저희는 큰 녀석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이제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큰 녀석은 아일랜드에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니어 인펀, 시니어 인펀 2년을 정규 학교를 다녔고요. 뭐 2살 반 지나자마자 갔으니까 오랜 기간을 있었긴 했지만 한국에서 왔다 갔다 병행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 있는 상황인데, 그 녀석은 이제 영어를, 저희가 이제 욕심이죠. 아빠가 유학원을 하니 이제 딸에게도 이런 걸 바라는 마음에 좀 더 푸시도 해보려고 하고,
캠프나 이런 것들이 상품이 괜찮은 거 있으면 너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한동안 되게 싫어했어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가족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기억할 만한 가족 여행은 사실 터키 여행이 제일 기억나는 여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는 여행을 짧게 다니거나 아니면 너무 어릴 때여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집사람이랑 저는 애기들한테 좋은 거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해서 아주 어린 나이긴 하지만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파리라든지 뭐 에딘버러라든지 버밍엄이라든지 런던 그 다음에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근데 전혀 기억을 못해요. 사진으로만 알아요. 보여주면 아 아빠 여기 어디야? 지난번에 거기야 너 노틀담 성당 앞에서 너 말 안 듣고 물 막 튀겨서 나한테 혼났잖아.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기억할 만한 여행은 사실 터키 여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제가 아일랜드 출장이 거의 한 달 정도 잡혀져 있었는데 가족과 같이 먼저 터키로 여행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하고 애기는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고 저는 이제 출장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터키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스탄불에 좀 있다가 카파도키아로 이동해서 저희가 이제 풍선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그 블룬 타고요, 블룬 투어도 하고요. 파무칼레로 가서 그 서케암에서 있는 그쪽 수영도 하고요. 안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이스탄불 들어와서 블루모스커라든지 여러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장소들, 그 고등어 케밥이라든지 홍합으로 되어 있는 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먹었던 터키시 딜라이트 같은 그런 것도 먹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시장에 가서 막 목도리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반지 같은 거 골랐던 그런 기억들이 저희들 두 녀석에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조기 유학에 대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끝내 안 가고 싶다고 했어요. 중3이 될 때 이제 저희가 저희 큰 녀석에게 아빠가 아일랜드 그래도 유학원 하는데 아일랜드에 이제 캠프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이 캠프 프로그램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니까 너가 대표로 한번 갔다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더블린에 있는 어학원에 캠프를 보냈어요.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은 혼자밖에 없었죠. 3주 있는 동안에 이 녀석이 이제 캠프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 참여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지인이 아일랜드 여전히 있으니까 어릴 때 같이 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년에 주니어랑 시니어 인턴 다녔던 그 친구가 거기 있거든요. 키도 많이 크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 또 며칠 가서 좀 쉬고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 이제 저희 큰 녀석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도 열심히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했고 어릴 때 그렇게 영어를 했으니까 좀 재밌어 하고 영화나 이런 것들도 다 영어로 다 이해하고 할 정도는 됐으니까. 근데 이제 현지인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부족했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저한테 왔어요. 아빠 왜? 그랬더니 영어를 좀 더 해보고 싶대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의 걱정들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갔다가 지금 이제 저희 딸이 가 있는 타오포에 담당자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학비에 대한 사실 학비 무시 못 하잖아요. 유학을 보낼 때 부모로서 부담할 수 있는 게 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도 맞았고 한국인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조건도 맞았고 그 당시엔 한국인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3명 있는데 학교 규모는 한 300명에서 한 400명 내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큰 녀석은 갔어요. 지금 한 텀이 지났거든요. 1월 24일에 갔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거죠. 지금 오클랜드에 가 있던데, 여행 가 있던데, 그 녀석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뉴질랜드에 갈 때도 혼자 갔어요. 비행기도 혼자 타고 가고 오클랜드에서 타워프로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도 혼자 타고 갔어요. 물론 이제 픽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제가 요청해 두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반대로 아직도 외국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친구들이 매번 방학 때마다 나가는 거가
한편으로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놀림의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 말로 나 애들이 맨날 여름방학에 나간다고 해서 자꾸 놀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저는 이제 뭐 캠프 같은 거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집사람이 여행이 좋아하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학교 조금 빠질 때도 있지만 데리고 가서 뭐 다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이 갔다 올 수 있는 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데리러 나가는데, 이 녀석은 영어를 잘 못해요, 솔직하게. 아주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자마자 1년 지나고 바로 아일랜드 왔다가 그렇게 3년을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한국말도 못 배우고 영어도 못 배울 때 그냥 거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전혀 못해요. 그리고 뭐 ABC 관련된 것도 굳이 외우라고 안 하고 그냥 리틀 팍스만 계속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냥 봐라. 그럼 너 이거 이해해? 그럼 자기는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여전히 단어 잘 모르고 스펠링도 잘 틀리고 그래요. 근데 큰 녀석을 그렇게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둘째 녀석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렇게 쌓아둔 어떤 저축해 놓는 느낌처럼 뭔가 계속 해두다가 어느 순간 그게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부분이 더 쉽게 도출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가끔씩은 뭐 저도 영어를 썩 잘하진 않지만 전화가 오거나 하면 제가 영어를 계속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오늘 뭐 했니? 오늘 뭐 할 거야? 아빠 약속했던 거 했니?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으면 영어로 이야기해. 뭐 자기가 그 게임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는 그걸 영어로 네가 말을 해야 엄마가 시간을 풀어준다. 뭐 엄마가 지금 애기들이 워낙 인터넷 많이 하니까 저 입사람이 그 까먹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플 하나를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딱 차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하고 싶으면 이제 살짝 돌리는 거죠. 영어를 너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영어로 자기가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원할 때 또는 보셔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럼 떠나기 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컨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달 살기를 하든 아니면 캠프를 하든 아이가 그냥 해외에서 살면서 그런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오기를 원하면 뭐 언제든 보내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은 효과를 보시겠다라고 하면 기초적인 문법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읽을 수 있거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시기에는 가야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그냥 끝을 낸다라고 하면 발전은 없어요. 이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에 졸업하신 분이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강의만 듣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습해서 자기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강의를 계속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하고 싶다고 말하면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처음에는 같이 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이유는 아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안정감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랑 아이가 떨어지는 분리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분리불안이 와요. 엄마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사전에 캠프를 간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약간 이렇게 엄마 없이도 지내는 것들이 연습되어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애기 혼자만 외국에 이런 거 보내는 거는 조금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연습이 되셨으면 캠프 보내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캠프만 또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4학년 때 한 번, 5학년 때 한 번, 6학년 때 한 번 이렇게 나라를 좀 바꿔가시면서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캠프는 분명히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적으로 랭귀지 이 어학원에서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보내다 보면 영어라고 하는 게 공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랑 언어로 접근하시는 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어쨌든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거나 어떤
패스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는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삶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배우는 건 생각이나 경험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캠프를 통해서 영어가 일정 수준 향상됐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보시고 다음 단계를 선택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스쿨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가 가 있는 것도 조기 유학이긴 하지만 정규 학교에 가 있는 스쿨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현지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가 배워야 될 과목들을 영어로 직접 하고 또 그 또래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영어를 습득하거나 영어를 익혀나가거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숙소도 한국인이 아니고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 홈스테이 집에 있는 거니까 거의 24시간이 다 영어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 주거나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카톡이나 페이스톡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그 컨셉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캠프만 계속 고집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스쿨링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서 좀 알아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아이에게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국무성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아이가 이제 캠프,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쿨링 또는 영어 수준이 이렇게 향상됐을 땐 15세 이상 되고 18.5세 정도까지는 미국 국무성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정말 미국이지만 저렴하게 갔다 오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단계들을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너가 이런 단계가 되면 이런 기회도 있다고 하더라.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대. 정보를 좀 소통한다라고 하면 아이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나 외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해보고 싶은데 어른들한테 가족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열심히. 사실 그때는 영어 성적 시험 보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잘 패스하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부분들만.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돈도 듭니다. 돈이 뭐 완전히 제로인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존에 자비로 가는 이제 조기 유학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력을 어머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보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바라는 거는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꼭 학업적인 게 아니더라도 자신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주는 거 그런 것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막 주제가 섞이기도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때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면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방법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또는 정보를 한번 찾아보셔서 자녀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다녀온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시고 그런 루트를 체크해 보시고 또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학원이나 아니면 전문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아이가 원할 때 보내신다면 저는 성공적인 게 아닐까 생각해 봐요. 아이들도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처음이지만 부모로서 그 자녀의 그 나이대를 겪는 것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계속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고 그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맨날 유학 이야기 하다가 또 결론은 유학으로 갔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에겐 숙제인 것 같아요. 정답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자랐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사회와 지금 너무너무 틀려진 것 같아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민식 PD님이 어느 강연장에서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세 가지의 즐거움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여행, 세 번째는 연애.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그걸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상상의 날개와 함께 미지에 대한 궁금증, 또 여행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에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한 미지에 대한 발견하는 즐거움. 마지막으로 연애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과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궁금해하는 미지에 대한 호기심. 결국 아이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잘 연습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도 당연하게 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와 함께 행복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 6월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